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치과의 거짓말입니다. 지은이는 강창용, 출판사는 소라주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강창용 원장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인천의료원 치과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그린 서울치과 원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되찾고 의사의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 현재 유튜브 채널 창용강에서 활동 중이시기도 합니다. 과잉진료치과의 나쁜 영업비밀을 고발하는 이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이미 600만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치과 진료 상식들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강창용 원장님의 치과의 거짓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들에게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치과의 거짓말을 시작하며 과잉 진료는 뿌리 깊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의 걱정거리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감히 작은 동네 치과 의사가 해보겠다고 나섰으니 제 지인들은 물론 양심치과 선생님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7년 전 제 모습은 허약한 이상주의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많은 과잉 진료 실태를 접하게 되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키호테가 공주를 구하러 가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과 맞서며 단단해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많은 상처에 아파했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새살처럼 작은 희망들이 돋아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피해 사례를 고발하며 저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문제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저에게 치과 선동꾼이란 꼬리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내 치료 사례뿐 아니라 해외 치료 사례,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해법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다가갈수록 저는 저를 그저 거짓 선동꾼으로 몰아가는 일부 치과 의사들로부터 더욱 거센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잉 진료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과 맞섰지만 그들은 저를 거짓 선동꾼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 선진 치과계의 자료를 찾고 공부했으니까요. 이상과 분노로 가득 찬 7년 전의 돈키호테가 더 이상 아니니까요.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지식과 논리로 그들의 궤변이 모순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의 댓글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곧 다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료가 많아져 어떤 영상부터 봐야 할지, 본인에게 필요한 영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책, 치과의 거짓말입니다. 이 책은 치과 질환을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치과에 가기만 하면 작아지는 환자들이 치과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과 사용 설명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보면
문제 증상이 열거되어 있고 해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문제 위주로 살펴보고 대응한다면 치과 과잉 진료로부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현명해지면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들도 함부로 과잉 진료를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치과 질환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으로 그 중심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과잉 진료입니다. 정기 검진과 구강 관리만 하면 되는 충치를 일부러 제거하고 치과 재료로 메우는 의사가 실력 있는 치과 의사인 양 인식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때우는 등의 어떤 치료를 받아야만 진짜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선입견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은 치아를 치과 재료로 덕지덕지 메운 뒤 평생 그것들을 교체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잉 진료의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분들이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실천하고 주위에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치과 의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치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책에 추가로 실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저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잉 진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분들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잉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과 치료비를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도 치료비가 부담돼 치과에 갈 때마다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가 아프면 지하철역 주변이나 번화가 중심에 있는 치과보다 변두리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사랑니가 아팠을 때 간판이 제일 낡아 보이는 치과를 찾아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치과나 고급스런 간판을 단 치과는 왠지 치료비가 비쌀 것 같아 그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과 치료비를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 등은 대부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니까요. 정기 검진을 통해 꾸준히 치아 관리를 한다면 치료를 해야 할 치아를 뒤늦게 발견해 많은 치료비를 내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때 치과를 찾아오기 때문에 치료 비용으로 큰 돈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 의과보다 치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의과는 보험을 많이 적용해 줍니다. 암 수술을 하는 것이 치과 임플란트 한 개를 심을 때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의과보다 치과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 중 일레이, 크라운 등의 보철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체감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죠. 셋째, 치과 과잉 진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견적받은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 비교 검진을 받고자 저희 치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재검진해 보면 타 치과에서 치료 진단을 받은 치아 수의 평균 30%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한 치아였습니다. 이분들이 받아온 치료 견적을 모두 합산해 살펴보니 50% 정도는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과잉 진료 치과들이 비용을 높게 부르는 이유는 치과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단골 환자가 많았습니다. 급히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다면 일단 그것만 치료하고 치료가 급하지 않은 치아는 다음에 와서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치과에 환자가 넘쳐났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치과가 많아
환자가 분산되다 보니 치과마다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일단 치아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치료하려는 경영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치아를 치료하거나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동안 치과 의사들은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지요. 이 밖에도 우리가 치과 치료비를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 치과에서 치과 치료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현상이 현재 심각하고, 그것이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 비용 부담을 높이는 중대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충치보다 충치에 대한 걱정으로 더 아픈 환자들. 저는 환자들의 치아를 검사하고 진단합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 대부분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치과를 방문하는 것도,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치과 의자에 눕는 것도 아픈 상태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또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치를 진단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아파서인지, 치료가 두려워서인지,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걱정인지, 치료하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인지, 치료비가 걱정되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걱정들이 환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적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충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요즘 시대 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 중 표정이 좋지 않은 분들의 상당수가 치통보다는 충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아픕니다.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저 식구들 밥 안 굶기고 자식들을 어느 정도 가르쳐 놓기만 하면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작은 질병에도 질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건강 관련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던 시절에는 이가 너무 아파 잠을 자지 못할 때에나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두 손으로 뺨을 부여잡은 채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것을 참고 참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치과에 오지요. 그런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다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긴 하지만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이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환자들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크게 아플 일은 적습니다. 아프기도 전에 자신에게 병이 있는지를 염려하고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과잉 진료에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충치는 맞지만 진행이 멈췄기 때문에 다음 검진 시 충치의 상태를 보고 치료 결정을 하자고 의사가 말하면 어떤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어떤 환자들은 그래도 지금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환자들도 통증은 없었지만 썩은 것처럼 보이는 치아를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치과에 왔었을 겁니다. 어르신 세대처럼 치과에 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픈 것을 견디고 견디다 참지 못할 때 치과에 찾아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까봐 하는 식의 걱정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의 지나친 걱정은 과잉 진료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검진을 위해 치과에 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초기 충치의 존재를 발견해 조기 치료해 준다면 이 의사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충치를 발견한 의사가 말합니다. 충치가 있으니 충치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빨리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금으로 때워야 합니다.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치과에 울려 퍼지는 빨리는 오롯이 환자를 위한 외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치과에서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충치를 과잉 치료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의 이런 말들은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런 논리가 맞다면 충치 제거 후 금리로 때운 사람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럼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논문에서 충치 치료 후나 치료 전의 충치균 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지에 실린 이 논문에서도 충치 치료가 충치균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충치가 생길 위험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충치 치료 후 일시적으로 충치균이 감소할 수 있지만 수개월 후 충치균의 수가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 충치 치료만이 충치균을 줄이는 방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있지만 과잉진료 치과에서는 환자의 올바른 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환자의 치아에 초기 충치가 발견되면 의사는 오히려 환자가 구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도 초기 충치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만이 해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0.2mm의 충치는 1mm가량의 치아를 삭제해야만 치과 재료로 메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치보다 더 많은 치아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치아는 범랑질과 상아질로 나뉘는데 범랑질은 치아의 제일 바깥쪽 부분으로 이 부분에 생긴 충치는 구강 관리만 잘하면 충치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치아의 안쪽 부분인 상아질까지 진행된 충치도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을 혹자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충치가 커지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가 무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치과에 오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리 못해도 2, 3년마다 치과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6개월이나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환자의 작은 충치조차 걱정하는 치과 의사라면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겠죠. 작은 충치가 있는 환자는 충치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식후 양치질을 잘하고 음료수 덜 마시고 치실 사용 자주 하고 하루 2회 이하로 간식을 조절하는 것이 충치균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충치를 빨리 치료해야 안 아프고 치료비도 적게 나온다. 이 말은 과잉진료 치과 의사들이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말 중 제일 타당한 말입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충치를 제거하니 당연히 아프지 않을 것이고 치료비도 적게 나오겠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환자는 더 큰 아픔과 더 많은 치료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작은 충치라도 1mm 이상 구멍을 파내야 그 자리를 치과 재료로 메울 수 있습니다. 만약 떼운 치아의 치아와 치과 재료 사이에 다시 충치가 생겼다면 이것은 치아 속 1mm까지 충치가 쉽게 진행되도록 아우토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전보다 쉽게 충치균이 치아 신경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른 시기에 신경치료를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치과 치료가 영구적 치료라면 충치를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돼 또 치료를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망치에 구멍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멍만 메우고 다시 망치를 사용한다면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울 때 쓴 재료가 금세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작은 충치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과 재료로 메우면 이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충치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자는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치료할 치아가 있다면 치료를 해야 치과를 경영할 수 있죠. 그러나 환자가 무턱대고 부탁한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치료한다면 당장은 저에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금리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면 그 환자는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충치를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정답이라 말하는 치과 의사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치과계는 그렇게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충치 조기 치료를 해서 충치 환자가 줄었는지요?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범랑질 내 진행된 충치를 치료하는 것을 과잉 진료로 정의할 정도로 엄격하게 매뉴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으로 양치질을 잘 해야 한다고 충치 예방 교육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 결과 충치 환자를 90%나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충치 치료에 대한 철학이 다른 나라들의 구강 건강 성적표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의사도 환자도 모두 충치 치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초기 충치 치료가 치아 건강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아의 갈색과 검은색 부분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 환자들은 하얀 치아에 갈색 점이나 검은 선만 보여도 걱정을 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과에 방문해 먼저 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문한 곳이 과잉진료 치과라면 그분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환자가 결정해 치료했는데 치과 의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항의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요? 환자는 치과 의사의 최종 진단과 조언에 따라 치료를 결정합니다. 치아 색깔이 다른 곳은 치료를 해야 한다고 믿는 환자들에게 충치인지 아닌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 설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지금쯤 생각이 복잡할 것입니다. 속으로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충치는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로 나뉩니다. 구강 관리를 잘하지 않아 진행 중인 충치와 양치질을 잘하고 당분 음식을 피해 멈춰 있는 상태의 충치, 즉 진행 충치와 정지 충치로 나뉘어집니다. 치아의 표면이 까맣다면 충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아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지 않았다면 양치질만 잘해도 충치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과잉진료 치과들은 이런 부위를 방사선 사진으로 촬영 후 충치 부분이 검게 보인다며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방사선 사진은 충치 부위에 치아가 얼마나 무기질 성분이 적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깊게 썩지 않은 충치가 사진상으로 더 크고 검게 보일 수 있으므로 방사선 사진만으로 치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치과 선생님들은 이런 충치를 설명할 때 볼펜을 이용합니다. 충치가 볼펜심 끝이라면 충치를 제거하고 떼우기 위해 볼펜 손잡이까지 제거해야 하니 지켜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잉진료 의사들은 방사선 사진에 과장되게 나온 검은 부분을 마치 충치가 심한 것처럼 속이고 치료를 강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충치 치료 결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도 진단 내용이 각기 다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교정하는 환자들은 이런 혼란을 더 많이 겪습니다. 교정을 위해 4개의 치아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치한 자리 양옆 치아들의 인전면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치아들의 인전면에서 갈색이나 검은색이 보인다면 과잉진료 의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 치아들의 색을 환자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치 숨어있던 충치가 발견된 것처럼 말입니다.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충치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히 갈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치를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 치료 중인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면 충치 치료 전에 다른 치과에서도 검진 받아보길 권합니다. 간단하게 신경 치료하겠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충치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픈 치아가 이미 치료한 치아라면 더욱 걱정하고 서둘러 가까운 치과를 방문합니다. 과잉진료 치과는 이런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악용합니다. 과잉치료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별 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신경치료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가 증상이 있어 온 환자인데다 지레 겁먹고 여기가 아파요, 욱욱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한다면 의사의 간단한 신경치료라는 말은 더욱 간단해집니다. 이때 환자는 대부분 별 다른 고민 없이 그 말에 동의하죠. 그렇게 치아에 구멍을 뚫은 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까지 너무 깊네요. 신경을 제거하고 씌워야겠어요. 비용은 60만 원 정도 들겠네요. 간단하다던 그 신경치료는 그렇게 한순간에 간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탈바꿈합니다. 신경치료를 위해 이미 구멍이 난 치아를 환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땅도 파헤쳐져 있고 천막도 쳐져 있고 장비도 인부들도 대기 중인 공사 현장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스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환자는 의사가 하자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일부 대형 치과에서는 신경치료 전문의를 월급제로 쓰고 불편한 치아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환자는 떼운 치아 하나가 아파서 치과에 간 것인데 의사는 그 뒤의 치아까지 구멍을 뚫어 넣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신경치료 전문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경치료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환자들이 줄을 지어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다고 다 신경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많은 치과들이 과잉 진료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좋은 치과는 신경치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단 후 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히 천천히 설명하고 실장은 예약을 잡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과에선 신경치료를 받을 치아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진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치료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신경치료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며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치아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치아가 불편하다 해서 무조건 충치가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있다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충치가 무척 심할 때,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마다 치료받은 치아가 계속 불편하면 합니다. 치아의 균열이 심해 식사하는 것에 무리가 올 때 합니다. 잇몸이 나빠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있을 때 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앞 치아가 불편할 때 합니다. 외상으로 인해 치수염이 생겼을 때 합니다. 보철 수복 후 증상이 없다가 수년 후에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마실 때 불편함이 나타날 경우에 합니다. 부실한 설명 전략. 일반 서비스 상품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 설명을 잘 들어야 이 제품을 살지 말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그 설명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치과에 오는 분들 중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도무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과 선생님이 치료 후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설명을 많이 한 치과 의사와 설명을 부실하게 한 치과 의사의 수입은 정반대입니다. 경영 능력이 좋은 치과는 환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 치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실패하면 그때그때 설명하고 항의하는 환자가 있으면 치료비를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과잉진료 치과는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환자를 유도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설명을 들은 환자는 쉽게 치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치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한 치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 결정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신경치료나 비용 설명을 안 하고 치료부터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결정이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치과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닥달하듯 치료를 결정하려는 치과는 의심해야 합니다. 장시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의사들이 양심치과 선생님인데도 일부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의 진행 정도를 모를 때에는 충치를 제거해 봐야 치료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충치를 제거해 봐야 그냥 때울지 신경치료를 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하면 환자는 의심쩍은 표정을 하고 다른 치과로 가버립니다. 열어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과잉진료 치과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열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열어봐야 한다. 파봐야 한다.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과잉진료 치과 의사들의 이 말은 초기 충치 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실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진료 치과 의사들의 이 말은 초기 충치보다 심한 충치를 두고 제거해 봐야 때우는 치료를 할지 신경치료를 할지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중한 치료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진단이 애매한 경우 치아 치료 계획을 신경치료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를 제거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치과 선생님의 실력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치료하는 분이라 생각하십시오. 의도적인 역발상 영업이 아니라면 이런 분들은 과잉 치료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과잉 진료 방어 기술.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갔다면 스케일링만 하십시오. 사랑니를 뽑으러 갔다면 사랑니만 뽑으십시오. 교정하러 갔다면 교정만 하십시오. 머리 커트하러 갔다면 옷을 사지 말고 과일 사러 갔다면 고기를 사오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치과 의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병원에 간 목적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하는데 충치 치료를 권하거나 사랑니 뽑으러 갔는데 신경 치료를 하자고 하면 다음에 한다고 하세요. 치과에서 충치 치료조차 하지 못할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해도 너무한 병원이 많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잉 진료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절대로 함부로 충치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2곳 이상의 치과에서 진단받기 전에는 치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사랑니 뽑을 때나 스케일링 치료받을 때 환자의 부주의한 틈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환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몇 가지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복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할 충치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방사선 사진 복사를 요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모니터에 보이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진단의 핵심입니다. 혹시 방사선 사진 복사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잉 진료 치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진단이 다른 치과 의사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방사선 사진은 중요합니다. 사진만 복사해 와도 충치 진단을 정확히 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치과에서 자기 치과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진을 복사해 줄 수 없다거나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해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진단 근거를 다른 치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런 치과에선 괜히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걸어 나오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서나 치료 계획서입니다. 요즘 환자들이 과잉 진료 정보를 다양하게 얻다 보니 과잉 진료 치과에서도 꽤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진화하는 만큼 과잉 진료 치과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단서나 치료 계획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강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구강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치아를 치과용 카메라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충치 위치가 여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때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사진이 있으면 어떤 치아가 충치인지 치아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치아의 어느 부위가 충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치를 진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과잉 진료를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치과에서 찾지 못한 충치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겐 유용한 자료가 되죠. 과잉 진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계속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을 많이 흘리자. 침은 입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작용과 충치가 있는 치아를 재강화하는 작용은 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침은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을 치아에서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충치균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양치질이 좋겠지만 양치질을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침의 이런 역할은 충치 예방에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끔 저는 조물주의 놀라운 능력에 새삼 감탄합니다. 침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로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침을 많이 흘릴 수 있을까요? 저는 껌을 권합니다. 단 껌 씹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세요. 껌은 무설탕 껌이 효과적입니다.
단맛 가득한 껌을 씹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껌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씹어서 치매 분비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껌의 충치 예방 효과는 그 자체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껌이 타액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아에게 뽀뽀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입 안에 충치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문에 따르면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 충치균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 아가를 어찌 눈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치균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충치균은 엄마의 뽀뽀나 어른이 사용한 수저를 아이가 사용했을 때 전달되기도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 아빠, 양가 조부모님이 아이가 이쁘다고 짧게 입술 뽀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건강에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아이는 말 그대로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커가면서 충치균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아 보호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보호자부터 철저히 양치질하고 특히 아이와 접촉이 많은 시기에는 손만 씻을 게 아니라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 입 안을 세척한 후 아이와 접촉해야 합니다. 셋째, 물놀이를 자주 하자. 여름 휴가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 3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지만 친구랑 커피 한 잔, 과자 하나 먹고 난 후 매번 양치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충치가 쉽게 생깁니다.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입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자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럴 땐 물로 여러 번 입 안을 헹군 후 마시거나 밖으로 뱉어내길 권합니다. 에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안에 충치는 왜 생겼을까요? 물놀이만 잘해도 충분히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왜 생기겠습니까? 단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잘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아 관리의 핵심은 입안 찌꺼기를 계속 제거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넷째, 성깔 있는 음식을 조심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치아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지만 치과 의사여서 그런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조심합니다. 특히 오징어, 간장게장 껍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맥주 안주로 좋은 달달한 오징어 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치아들 무지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앞니로 씹는 것이 아니죠. 이미 몇 번 치료한 어금니가 고생합니다. 그러나 충치균은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리 오징어에 대해 말하냐면 떼운 곳에 문제가 생긴 분들 대부분 요 녀석을 씹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징어만 그럴까요? 얼음 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무슨 얼음하고 원수진 사람처럼 얼음을 으드득 씹는데 그러다 치과에 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끈적끈적한 음식들도 잘 살펴서 먹어야 합니다. 다섯째, 양치질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 양치질을 강하게 해서 치아 뿌리가 파이고 잇몸이 내려가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양치질을 그렇게 하면 치아가 깎이게 되고 치아가 파인 만큼 잇몸도 따라 내려갑니다. 여러 논문에서 양치질 시간이 2분 정도일 때 최고의 효율을 보였습니다. 즉 90% 초반까지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3분이 되니 치아 청소가 100%에 달했습니다. 즉 3분 이상만 닦으면 치아만 깎이고
팔운동만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일부 어르신들이 양치질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분노의 양치질을 합니다. 잘 닦으려고 그러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치아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닦는 게 아니라 세게 문지르면 치아 표면에 하중이 가해져 잇몸도 상하고 치아 뿌리까지 진동하게 됩니다. 툭툭 털어내는 느낌으로 양치질하는 것이 치아를 더 오래 쓰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부분 외에도 과잉진료치과의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책에는 더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치과에 방문해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치과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과잉진료 치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의사들이 권유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선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가족, 친척들에게까지 잘 전달하여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들에게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독서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